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의 초겨울이었습니다. 80평생 크게 아픈 적 없던 사람이 폐렴으로 입원한 지 석 달 만에 갔습니다. 박성호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정옥의 손을 놓지 않았고 눈을 감기 직전에 짧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옥은 그 말을 50년을 고생시킨 것에 대한 사과로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란 마지막에 의뢰 그런 말을 하는 법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가 지나는 동안 딸 미영과 아들 준호가 번갈아 들렀습니다. 미영은 음식을 챙기고 집안을 정리하며 어머니 곁에 있으려 했고 준호는 말수가 적어진 채로 그냥 옆에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를 각별히 따랐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침묵이 슬픔인지 다른 무언가인지 정옥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오래전 간호사였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3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감정을 얼굴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 나쁜 소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움직이는 것. 퇴직하고 나서도 그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우와 함께한 세월은 50년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성우는 무역회사에 갓 입사한 청년이었고 정옥은 병원 신규 간호사였습니다.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고 한 번 한 약속은 어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지만 돌아와서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그 과묵함이 답답하기도 했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늘 그 앞에 섰습니다. 두 아이는 그런 아버지를 각자의 방식으로 닮았습니다. 미영은 아버지의 차분함을 가져갔습니다.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고 상황을 전체로 보려는 편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뚝심을 가져갔습니다.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고 한번 마음을 정하면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살아있을 때는 그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는 구심점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구심점이 사라지고 나서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각자의 방식대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49제가 끝나고 며칠 뒤 법무법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언장 집행을 위해 방문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우가 유언장을 써두었다는 사실은 정옥도 알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정리해 두었을 것이라고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미영과 준호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옥은 수화기를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발끝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 간호사 생활이 만들어준 직감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기 전에 이미 아는 것, 말을 듣기 전에 이미 느끼는 것. 좋은 소식 앞에서는 그런 감각이 오지 않습니다. 나쁜 소식만이 미리 옵니다. 약속 날짜까지 며칠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 시간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성우가 쓰던 컵을 손으로 씻고 오후에는 동네를 한 바퀴 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 어딘가에서 그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운 줄 알았는데 지워지지 않은 것들이 늘 그렇듯 조용히 제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약속날 아침, 정옥은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다가 문득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게 재산만은 아닌 것 같네요.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정옥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78배 이정옥은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기 전에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정옥은 그 머뭇거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변호사와 눈을 맞추며
반듯하게 앉아 있었고 준호는 팔짱을 낀 채 테이블 위 서류 더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유언장에 한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꺼낸 이름은 김재원이었습니다. 1977년생, 박성호의 혼외 자녀. 어머니는 이미 10년 전 사망. 성호가 일정 금액의 유산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미영이 동생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다시 앉았습니다. 입술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가는 동안 시선을 고정한 채 끝까지 듣기만 했습니다. 사무소를 나와 차 안에 탔을 때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있고 유언장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변호사 따로 알아볼게요. 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오늘은 그런 얘기하는 날이 아니야. 준호가 누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럼 언제 해? 누나는 지금 이 상황이 괜찮아? 괜찮다고 한 적 없어. 그냥 오늘은 아니라는 거야. 남매가 말을 주고받는 동안 정옥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강이 지나갔습니다. 성우와 자주 걷던 강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길을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제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됐다. 정옥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준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고 미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분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50년이었습니다. 젊음을 바쳤고 아이들을 키웠고 시부모 병수발을 들었고 사업이 흔들릴 때마다 간호사 월급을 보탰습니다. 그 세월 내내 성우는 비밀을 안고 살았습니다. 마지막 말도 결국 그것에 대한 사과였을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 50년의 삶에 대한 사과인 줄 알았던 그 말이 이제는 전혀 다른 무게로 읽혔습니다. 그러나 분함 아래에 또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김재원이라는 47의 남자. 어머니도 없이 아버지도 없이 살아온 사람. 유언장에 이름이 오른 것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정옥은 그 생각을 멈추려 했지만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준호는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말이 반복됐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것인지 상황을 향한 것인지 어디로도 쏟지 못한 것들이 뒤섞인 분노였습니다. 아버지를 가장 닮고 싶었던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정옥은 준호의 말을 들었지만 말리지도 않았고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미영은 어느 날 저녁 혼자 들렀습니다. 차를 마시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정옥이 물었습니다. 왜? 미영이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쁜 사람이었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게 다 거짓이 되잖아.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서. 정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정옥은 혼자 방 안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분함은 여전했습니다. 준호의 방식대로 법적으로 맞서는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정옥 자신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김재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옥은 변호사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심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은 세 사람의 일이기 이전에
정옥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50년을 같이 산 사람이 남긴 비밀을 자신의 방식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78배 이정옥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결정이었습니다. 정옥이 변호사에게 연락한 것은 일주일이 지나서였습니다. 김재원 씨한테 전해주세요. 한 번 만나고 싶다고요. 변호사가 잠깐 말을 고르다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옥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고 나면 가벼워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됐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미영에게는 그날 저녁 직접 말했습니다. 만나보기로 했다. 미영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괜찮겠어? 모르겠다. 그래도 만나야 할 것 같다. 미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준호였습니다. 미영이 전화로 알렸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누나, 어머니가 왜 그 사람을 만나야 해? 우리가 피해를 입은 거잖아. 미영이 말했습니다. 그건 엄마도 알아. 근데 엄마 방식이 그런 거야. 어머니 방식이 항상 맞는 건 아니잖아.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 집으로 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아직 본인 집 열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정옥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식탁 앞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랑 같이 가요. 안 된다. 왜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어머니, 혼자 가시면. 준호야,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도 해결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럼 왜 가요? 보러 가는 거야. 준호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옥은 다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는 동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수저를 내려놓고 나서야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원망스럽지 않아요? 어머니, 정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망스러워요. 그 사람이 제 아버지인 게 지금은 창피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괜찮아 보여요? 괜찮지 않아. 준호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정옥은 말을 이었습니다. 분하고 허탈하고 밤에 잠도 안 와. 근데 그게 얼굴에 다 나와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도 알아. 준호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한참 뒤에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게 안 돼요. 그래. 너는 아직 안 돼도 돼. 준호가 돌아가고 나서 정옥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분노가 부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가장 깊이 따랐던 아이가 그 아버지로부터 가장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려서는 안 됐고 틀렸다고 해서도 안 됐습니다. 다만 그 분노가 준호를 너무 오래 잡아두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그 바람을 품고 기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사흘 뒤 재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정옥은 한강변 카페로 했습니다. 성우와 자주 걷던 강변 근처였습니다. 왜 그곳을 골랐는지는 정옥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 오래된 장소가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약속 전날 밤 미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잘 다녀와. 나 기도할게. 정옥은 그 문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기도라는 말을 입에 담을 줄 몰랐던 아이가 언제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됐는지. 자식이 자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정옥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일 어떤 사람이 나타날지, 어떤 말이 오고 갈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것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일이라는 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78배 이정옥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약속 당일 정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차려입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외출복에 익숙한 코트를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잘 보이러 가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러 가는 자리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의 자신이어야 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김재원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보통 키에 눈매가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정옥을 알아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우를 닮았는지 찾아보려다가 정옥은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이 자리가 다른 것이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재원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드실지. 정옥이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정옥 씨라고 불러요. 나도 김재원 씨라고 부를게요. 재원이 잠시 멈추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두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경계가 정해졌습니다. 한참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재원이었습니다. 저는 유산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 돈은 필요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재원이 창밖을 보았다가 다시 정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듣고 싶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 이정옥 씨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정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재산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간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정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우 씨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혼자 부엌에서 냉수 한 잔 마시고 나서야 하루를 시작했지요. 4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은 습관이었어요. 재원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정옥은 말을 이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도 집에서는 내색하지 않았던 것, 아이들 학예 외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았던 것, 밥상에서 반찬 투정 한 번 한 적 없었던 것. 한 가지를 말하고 나니 다음이 나왔습니다. 말하면서 정옥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함 아래에 그리움이 있었고 그리움 아래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미처 꺼내지 못했던 것들이 낯선 사람 앞에서 비로소 언어가 되고 있었습니다. 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번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정옥은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 미영이 했던 말과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서로 만난 적 없는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재원이 잠깐 창밖을 보았다가 대답했습니다. 조용한 분이었어요. 혼자 저를 키우면서도 힘들다는 말을 잘 안 하셨어요. 그게 어릴 때는 답답했는데 크고 나서는 얼마나 단단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정옥은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만 말하지 않고 버텨온 방식만큼은 닮아 있는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여기 앉아 있었고 한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재원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정옥은 잠깐 걸음을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연락은 내가 할게요. 기다리지는 말아요. 재원은 그것이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옥은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고 왔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땠어, 엄마? 정욱은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 전화기 너머에서 미영이 조용히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뒤에 미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수고했어. 정욱은 그 말이 어딘가에 오래 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을 딸에게 들어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는 미영이 전하기로 했습니다. 준호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아이도 결국 자기 방식대로 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정욱은 믿었습니다. 며칠 뒤 정욱이 먼저 재원에게 연락했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봐요. 재원의 답장도 짧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만남도 같은 카페였습니다. 이번에는 정욱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재원이 들어서는 것을 보며 정욱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고 재원도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욱이 먼저 말했습니다. 유산 문제는 성우 씨 뜻대로 두기로 했어요. 그 돈은 그 사람이 남긴 거니까 그 결정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정말 정욱이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쪽은 받아들이면 됩니다. 재원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조금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한참 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정욱은 알았습니다. 한참 뒤에 재원이 말했습니다. 저를 만나주지 않으셨어도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한 일이니까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나도 만나지 않았겠지요. 재원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정욱은 그 표정을 보며 성호의 흔적을 찾으려다가 이번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호의 아들이기 이전에 47회를 아버지 없이 살아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렵 집안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준호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혼자 어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온 것이 며칠 전과 달랐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버지가 제일 좋았어요. 아버지처럼 살고 싶었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욱은 50이 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릴 때 아버지한테 혼나고 방 안에서 울던 아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가지 잘못을 했다고 해서 내가 좋아했던 아버지가 거짓이 되는 건 아니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준호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인 채로였습니다. 정욱은 아들의 등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등을 두드리는 손 하나로 충분한 순간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 만나고 나서 좀 어때요? 많이는 아닌데 조금 가벼워졌어. 왜요? 몰랐던 게 보이면 분한 것만 있지는 않더라. 그 사람도 그냥 혼자였던 거야. 아버지라는 사람도 없이 어머니도 없이. 준호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사람 만날 자신은 없어요. 안 만나도 돼. 내가 준비되면 그때 결정해. 준호가 돌아가고 나서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한테 들었어. 엄마, 오늘 준호 많이 울었어? 조금. 다행이다. 준호 요즘 너무 혼자 삭히는 것 같아서 걱정했어. 정욱이 말했습니다. 너는 어때? 미영이 잠깐 멈추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화가 나.
근데 엄마 보면서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엄마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나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 정옥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무엇보다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오래 앉아 성우를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숨긴 것이 있었고 나는 보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어느 쪽이 더 큰 잘못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당신 아들을 만났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더군요. 준호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미영은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요. 당신을 닮았는지는 끝내 찾아보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 이제는 받아주기로 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했으니까요. 분함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오래 남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함이 지난 50년을 모두 삼키도록 두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한강을 나란히 걷던 저녁들도 있었고 아이들이 어릴 때 넷이 밥상에 둘러앉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냉수를 마시던 사람이 그래도 그 자리에 있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정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흔들리지 않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정옥은 미영과 준호가 그 뒷모습을 보며 각자의 방식으로 자리를 찾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이 나이에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동시에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